그래서 좀 주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간증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목은, 가치관의 대전환이다. 원래는 가치관의 전환, 이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전환으로 하기엔 너무 큰 것 같아서, 가치관의 대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사고방식이 바뀌었느냐, 가치관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내온 것들을 좀 담담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풍물패를 들어갔어요. 동아리를. 풍물패, 사물놀이 하는 거 아시죠? 예, 그 풍물패 동아리에 들어가서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축제 때 공연도 하고, 다른 학교 그 축제 때 그 찬조 공연도 하러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그 지도교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 전교조에 속하신 분이셔요. 예,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영향들을 이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꽃동네 홍보 공연도 하러 가고, 예, 그랬던 것 같고, 그 홍보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최했던 분이 이제 그 성당 신부예요. 그 가톨릭 신부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뒤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꾸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주는데 안 마시냐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안 마시긴 했는데 욕은 많이 먹었고, 하여튼 그게 첫 번째 가톨릭 신부를 만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느낌이.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풍물패를 했는데, 대학 진학하고 난 다음에 동아리를 좀 기웃기웃 하는데, 뭐 이제 그 했던 것에 좀 더 관심이 가잖아요.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웃기웃 하다가 마찬가지로 대학 때도 풍물패 동아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교 단과대학교, 법정대학교 풍물패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 그냥 풍물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운동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그 동아리였죠. 그래서 독서 토론도 하고, 뭐 대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토론 활동을 이제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학생 운동 진영의 분리를 해보자 그러면, 당시에 그 좌파 진영 중에 PD 계열이다.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중민주, 뭐 피플 데모크라스 해가지고 이제 민중민주 계열에 속했던 그런 그 동아리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제가 96년도 96학번인데, 그 학생 운동의 어떤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그 NL이라고 하죠. 예, NL, 그 내셔널 리버레이션 해가지고 그 민족 해방 계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족 해방 계열이 있고,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했었던 그 PD 계열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PD 계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 세상을 계급 투쟁의 역사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자본주의는 몰락하게 되고, 이 프롤레타리아, 이 세상에 그 억눌렸던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평등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계파가 바로 PD 계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게 보통 마르크스나 또는 엥겔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영향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사회가 그 낮은 단계의 자본주의에서 그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 진화 사회학이라는 거를 이들이 받아들여서, 결국 마르크시즘의 그 탄생 배경이 이 다윈의 진화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NL 계열이라고 하는 그 민족 해방 계열 같은 경우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남한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봐요. 남한을. 그 제국주의 식민지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 미국인 거죠, 미국. 그래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인식되고 있는 게 그 NL, 그 민족 해방 계열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민족의 그 자유와 그 평화는 저 미군을 쓸어내야 된다. 미군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NL 계열에 있는 거죠. 그래야지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80년대에는 그 전대협, 전국 대학생 협의회라고 하는 전대협이 있었고요. 그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한총련이라는, 한국 대학생 총연합회, 이제 한총련이라는 그 조직이 생기면서 이제 학생운동의 중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을 추종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적단체로 규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한총련 계열, 그러니까 전대협 그 계열에 있던 분들 중에 실제로 북한을 다녀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의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뭐 고난의 행군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삶의 질이라는 게 이런 게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보고 온 다음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비판적인 그런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총련에서 다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한총련이 오히려 더 종북 좌파의 색깔이 강하게 됐죠. 물러났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96년에 그 연대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인데요. 그 연대 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총련의 그런 어떤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민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한총련이 그때 와해되게 됐고 학생운동도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학번으로 들어갔던 때죠. 그 대학대 활동 여러 가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 교회에 오셨던 김철원 교수님이 본인 강의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자기는 좌파 A급도 아니고 C급이다. 뭐 이렇게 그 강의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C급도 아니고 그냥 F급. 네, F급이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F도 많이 맞았고 하여튼 그래서 F급에 속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풍물패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회 저희 과에 이제 학회 활동 등이 있고 한데 학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좀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선배들이랄까 뭐 이런 분들 이제 보면 지명수배해서 도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그랬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시위하다가 이제 그 카메라 체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선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재판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착해요. 굉장히 순수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인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좌파의 어떤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일단 특징이 착하고 매우 감성적이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좀 챙길 줄 아는 뭐 하여튼 그런 그 심성이 좀 고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은 그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사회적 약자를 좀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은요, 1학년 때 그 제 동기들이 좀 키가 컸어요. 저랑 포함해서 한 180 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시위에 나가면 좀 허우대 좋은 애들이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쇠파이프 들고 뭐 이렇게 경찰과 대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어디 성신여대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넘어가는 그 뒷산에서 경찰하고 대치를 했는데, 제일 앞에서 이제 투석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투석전을 하는데 맨 앞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싹 빠져가지고 이제 뒷줄이 또 돌 던지고 싹 빠지고 돌 던지고 이런 이제 그 방법으로 투석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있다가 돌을 딱 던지고 뒤로 돌아서 숙여야 되는데 숙이다가 여기 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돌 맞은 게 아니라 같은 편한테 돌 맞은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땜통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시위하다 다쳤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측은하게 보고 그랬는데 뭐 시위하다 다친 게 그렇게 다친 게 아니라서 좀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쪽에서 이제 화염병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선배들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 너 열사제의 받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 나한테는 얘기 없는데 뭐 누구한테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열사제의가 뭐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여튼 열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슈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그 좌파의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숭고한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어떤 물건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동기들하고 복학을 했던 시점인데요. 그때 이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업의 내용이 뭐였냐면, 대선을 치러보는 거예요. 모의 대선. 그래서 당시 이제 2002년도에 대선이 있을 텐데, 그 대선을 치르는 것을 모의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제 동기들은 누구를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모델링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씨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권영길 씨? 예.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모델로 해서, 대선을 치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특징, 뭐 보통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뭐 못하는 거, 뭐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동기들하고 같이 후보를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그 정치 캠페인을 해보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거를. 그래서 당시 민주노동당을 찾아갑니다. 민주노동당 당사를 찾아가서 당시에 기획국장하고 뭐 그 몇몇 분들 함께 이렇게 같이 면담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저희 발표하는 날 맨 뒤에 저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발표를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조장했던 그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하고 나면 같이 해볼 생각 없겠냐. 그런 또 제의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메일을 받은 이 친구는, 좀 생각을 깊게 한번 하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2006년도에 1심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1심의 사건이 이제, 북한 공작원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간첩단 사건으로 이렇게 발발하게 된 사건인데, 그 1심의 사건의 구속자 명단에 저희와 그 면담했던, 그리고 저희 학교를 직접 찾아왔던 그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함을 받아서 제 책상 밑에다가 두고 있어서, 이제 가끔씩 서랍 열어보면 이제 명함이 있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좀 기억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간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그 학교 선후배들 중에 현재 그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 그리고 정부기관, 이제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선배, 동기, 후배들 뭐 중에. 지금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좌파 중에서도 그 NL이라고 하는 그 종북 계열, 그쪽에서 이제 그쪽을 추진했고 추구했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선배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인맥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이 이런 그 종북 세력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인 그런 좌파 생각,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침례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 매체들, 접하는 어떤 그런 언론들을 보면 대다수 좀 좌 또는 극좌, 이런 쪽의 어떤 매체들을 많이 접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한겨레 뉴스라든가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뭐 오마이뉴스, 그리고 또 그 교회 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엔조이 뭐 이런 계열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그 정치를 좀 비꼬고 희화화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는 그 프로그램들 중에 뭐 나는 꼼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듣고 그랬었죠. 거기에 이제 동의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생각이, 제가 이제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부조리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찾아봤냐면 이제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건작연, 이런 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일수록 이제 그 부조리들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를 좀 찾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많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는 형한테 지난번 간증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면서 마지막 때의 그 교회를 찾게 됐죠. 그쪽 교회로 가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런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교회도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사랑침례교회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근데 이제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지난번 간증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한 3년 반 정도를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여전히 사람이 좋아서, 잘 통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만을 추구를 했고, 정말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뭘까? 이 교회가 갖는 그런 가치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늘 듣지만 여전히 귀는 닫혀 있는. 예.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는 귀머거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을. 예, 그러다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데 뭐 라고 하는 생각이 깨진 거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2016년 네, 그때인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의 균열의 틈을 타고 여태까지 그런 어떤 그 좌측에 속해 있는 왼쪽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생각, 가치관, 즉 사람으로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들이 저에게 몇 번 있었습니다. 몇 차례. 지난주에 오셨던 김철원 교수님의 나는 왜 좌파 사상을 버렸나 강연이 뭐 우리 교회에서도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도 한번 강연 한번 하셨었어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강연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이렇게 각인이 됐던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내용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감성적인 좌파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좌파들은 이런 감성적 좌파 단계를 초반에 다 거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상당수가 1, 2학년 때 감성적 좌파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철원 교수님 보기에는 현재 나이 20에서 40대 중에는 감성적 좌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성적 좌파 단계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거쳐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념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 짧은 몇 구절 속에 감성적 좌파라는 말이 한 5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팍 와서 꽂힌 거야. 내가 감성적 좌파였구나. 감성적 좌파였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해요. 순수해요. 예,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이제 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성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도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성적 좌파로. 그래서 내가 감성적 좌파였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 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나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듣고 너는 감성적 좌파였어 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감성적 좌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분 자체가 공산주의자 이론가까지 갔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이 회심했으면 그럼 나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나 보다,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에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어떤 균열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또다시. 그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서 뭔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귀를 닫았던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진영이 있죠. 보수층 진영,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영상 아니면 글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조갑제 막 이런 분들 보면 막 제가 헉 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보수 꼴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닫혀 있어요, 문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이런 좌파적인 인식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학창시절 전반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제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좌파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 좌파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을 좀 불쌍하게 여깁니다.
예, 불쌍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게 잘못됐다라고 굉장히 좀 각인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집권 보수 세력은 이건 개혁해야 될 대상이다.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일파 이승만의 자유당,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친일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예,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친미 집권 기득권 세력이 지금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그래서 친일을 척결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처럼 친미 이것도 척결하고 반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정치 경제의 권력층들만을 위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도 누구 편이다? 그 사람들 편이다. 보수 기득권 권력층들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를 하러 나오는 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쇠파이프 휘두르고 막 물대포를 아무리 쏴도 그냥 막 버스를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폭력성이 왜 나온 거냐면 이 공권력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 공권력이 부당하게 형성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폭력성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자체가 부당하다. 이 국가 권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아나키스트,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국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결국 그런 국가에 대한 불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권력층들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와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옳은 소리와 진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들어봐야 저 사람들 소리,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좌파적인 사고의 균열, 아까 전에 이제 틈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균열들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이제 탄핵 논란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고, 특별히, 특정 방송사를 이제 지칭을 하시면서, 잘못된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 거기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좀 불편했고 마음이, 그리고 목사님이 나랑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담 쌓고 있는 그쪽 정보만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공포로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 하려고 할 때 반공포로들을 풀어줬죠. 거의 3만 명 가까운 반공포로들을 풀어줬을 때 그때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반공포로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동의가 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말씀하시기를 트럼프 미국의 대선 이야기하시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들으면서 참 정말 나와 접하는 채널이 다르시구나.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힐러리가 당선되는 거고 트럼프는 뭐 저렇게 그냥 약간 외골수 이미지, 꼴통 이미지가 강했던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러시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지? 사모님이랑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 대통령 탄핵 변론,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그 김평우 변호사 변론을 들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낫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그 김평우 변호사의 그 언론에서의 묘사는 뭐였냐면 막말, 시간 끌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통,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쭉 앞에다 앉혀놓고 호통치는 뭐 이런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무슨 변론을 한다고 진짜 참 답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통치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고요. 호통이 아니라 호소였어요. 호소였고 그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탄핵 사건이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탄핵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중에 도대체 어떤 게 내란과 외환이었나? 내란과 외환을 저지른 게 뭔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그 강의를 하나 더 듣게 됐는데 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그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려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던 활동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나 극적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그 회심한 그 교수님의 강증을 듣는데 이제 그분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중국의 어떤 문화혁명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68혁명 이런 것들이 기존의 가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그 어떤 혁명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68혁명에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막시즘에 좀 더 한 차례 넘어가면 이제 네오막시즘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분의 강의 내용 속에 이런 그 역사가 있었고 이런 전략들이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현실들 속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네오막시즘이 성이라는 어떤 코드를 바탕으로 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수자들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소수자들이라고 하면 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빈민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억압받고 억눌려 있었던 소수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평등한 지위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런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사람의 어떤 그 심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동성애자들까지 이제 코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흔들어 깨려고 하는데 그 기존의 사회 질서,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가 기독교적인 질서요, 기독교적인 기반에 나온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사회 질서가 기독교적인 질서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질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기존까지는 봉건 질서대로 살아왔고, 일제 압제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왔다면, 새롭게 지금의 그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질서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48년 8월 15일 나라가 건국되고 난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대로 된 현재의 그 가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거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독재자로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벌써 독재자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인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게 이런 거죠. 6.25 때 한강다리 끊고 국민들 남겨놓고 도망간 나쁜 대통령이다. 그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으니까 저기 서울에 아직도 국민들 많이 있는데 그런 대통령이다.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삼성개헌에서 집권에 연장하다가 4.19로 쫓겨난 정말 초라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재원국회 때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 뭐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뭐 성경에 손을 얹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일화, 그냥 교회에서 회자되는 정도의 그런 이 일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그 헌법 질서 자체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있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헌법 가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헌법 구조, 정신 이런 게 기독교적 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고부터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뭐 심지어는 뭐 전두환 대통령까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한테는 계속 독재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로만 비춰졌었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질서를 확립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생각이 갈라지고 깨지면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서는 알아봤겠죠. 예.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선입견에 지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 결국은 그냥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함께 모든 것, 그러니까 역사,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영역이 결국은 영적 전쟁터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영역이 영적인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한 90% 수용했어요. 90% 정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균열이 되면서 그 안에 10%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10%가 그 90%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들어오지 않았던 그 10%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역사인식, 사회인식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과 가치관이구나, 이게. 다시 말해 이게 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리구나. 성경의 기반으로 해서 원리가 추출이 되면 그 교리가 되잖아요. 이게 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교리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방한을 했습니다. 그 방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또 무슨 소리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명연설이었습니다. 명연설. 그 부분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다.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와 삶을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다.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저에 주민들을 감옥에 가뒀다. 이 실험의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도 극명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두 한국의 1인당 GDP는 거의 동일했다. 1990년대 들어서서 한국의 경제는 북한에 비해 10배를 넘어섰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40배 이상 성장했다는 말이다. 그 미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통찰력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그 영적인 시각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좌파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게 그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해요. 예,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그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왜 그렇게 끊으려고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지금도 사실은 뭐 평화협정 맺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맺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 넘어서서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정전. 이거를 이제는 종전 협정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죠. 예, 미군 주둔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냥 만만한 나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그래요. 그냥 동네 꼬마죠. 예, 미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으면 그 동네에서 제일 어깨 떡 벌어진 형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뒤에 이제 꼬마인데 그 떡 벌어진 형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진짜 이 꼬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두드러 맞을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도 모를 그런 장치더라고요. 한마디로. 미군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게. 전시작전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만약에 전시작전권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게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면 전쟁 나게 되면은 지휘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 지휘 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그 떡 벌어진 형이 밑에 꼬마가 저기 좀 때려! 그러면 갈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제가 원래 바라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비단 저만의 문제와 저만의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여전히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애국 강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지금 안자는 있지만 사실 그냥 듣고는 있는데 그냥 귀머거리처럼 듣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들리려면은요, 이 철옹성과 같은 이 마음의 어떤 그 콘크리트를 좀 부수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들립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제 들을 귀라고 표현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들을 귀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그게 들렸단 말이죠. 예, 그 들을 귀라고 하는 게 좀 열려야지 이게 우리가 지금 접한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지 않냐. 그쪽으로 가지 않냐. 그럼 뭐 우리가 어차피 세상이 글로 가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어제 그 답변을 홈페이지에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사람이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현실들.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까 목사님 오전 설교 중에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용광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실이 이 맞닥뜨리지 않은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장치들로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왜 펼쳐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사람에게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그 관심은 무엇을 했냐라기보다 그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할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회개보고 할 때 내가 뭘 했냐,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왔냐가 아니라 너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께서 속중심을 분명히 보실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선택의
선택 이후에 행동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슨 선택을 했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보고할 때 물어보실 그럴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양심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행동의 반경이,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 중세 암흑 시기가 있었죠.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암흑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 이 중세 그 교회의 억눌림 속에서 이 자유인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받게 되거나.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 한국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 시대에 주어진 상황. 그럼 이 두 시대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힘들었을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뻔한 얘기잖아요. 그 중세 암흑기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었지 영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됐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됐었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택,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선택과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살았던 사람이나 중세 암흑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나 영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다. 영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는 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이 아니면 그냥 그 사자밥에 끌려가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할래 저거 할래. A 아니면 B.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A가 있고 하나님의 편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처럼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굉장히 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옵니다. 유혹거리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힘든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려면 끊임없이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전체를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그 통찰력을 키워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보고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엄청난 용광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좀 해묵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이냐 거룩이냐. 도대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에 거룩이 51%, 사랑이 49%다. 그래서 거룩에 방점을 두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요약을 해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로 요약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기준을 세울 때 그 선택과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방점을 찍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그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사랑은 결과고요.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떤 희생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에겐 사랑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결과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좀 느낀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좌파 사상이 그런 걸 파고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지만 그걸 결과로서만 한정짓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분별을 통해서 선별까지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선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피곤해요. 예, 정보를 얻는 것도 피곤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이거구나라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피곤하고. 근데 그런 피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제 갈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은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리무진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좁은 길이 더 좁아져요. 어떻게 된 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랑침략에 다닐수록 더 느끼는 게 계속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지금은 이렇게 한 두 사람 정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 되면 이제 이렇게 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더 힘들겠구나. 더 어렵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저항 속에 우리는 계속 있겠구나. 서창 캠퍼스 가면은 좀 좋아질까요? 더 힘들겠구나. 더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그런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선별하는 힘, 분별하는 힘. 그죠? 그 물건 아니면 그 과일 선별장에 가면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사과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 보기 힘든데 막 이렇게 보다가 쓱 빼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벌써 이렇게 노하우들이 쌓인 거죠. 우리도 그런 노하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선별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것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심례교회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선별,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콘크리트 같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증인지 스피치인지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